처음에는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후반에도 공급 확대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단 말이죠. 전세가 상승도 가파른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가격 상승이 당분간 크게 오를 거라고 저도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가 이미 장치를 다 마련해 놨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고 모두 있었겠지만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재계약이에요. 물건이 안 나오거든요. 물건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누군가는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서울 들썩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지금 차라리 그냥 전세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공급은 줄어들어가는 상태에서 전세 공급량은 줄어들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눈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보여요? 서울의 매매가 상승이 눈에 보여요? 서울의 매매가 상승이 눈에 보인다고요. 내 눈에 자극적인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기사에서 나오는 거, 기사도 우리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보기 때문에 아마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안 보고 계실 거다.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요, 저 역시도 그때 경험해서 처음에는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 부족이 되게 심화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후반에도 공급 확대, 한국 확대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정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앞으로 공급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근데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시키기에는 강남만 올라요, 지금. 그쵸? 그러니 지금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때려 맞아가지고 지금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로 가려고 하는 심리가 되게 높아질 거라고요. 이왕이면. 생각해보세요. 강남이 지금 예를 들어서 70억인데, 70억, 80억인데 살려고 하면은 내 돈이 한 7, 80억 들어가야 돼요. 대출까지 포함해서. 근데 전세 살려고 하는데 2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가 없는 가정에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전세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거든요. 전세가 효율적인 선택인데 지금 왜 70억, 80억을 주고 신고가를 찍고 집을 사느냐? 집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눌러서 때렸다?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시차를 두고 계속 서울 쪽을 누르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공급이 부족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물건은 계속 갱신되면서 집주인은 속쓰리죠. 똑같은 가격 5% 인상 가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속은 쓰리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딴 동네 이사 가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 살고 있는데 강남으로 이사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전세 가격은 예를 들어 10억을 더 내야 되는데 여기는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은 돈 안 들어가고 2년을 더 살 수 있어. 뭐 쓰겠냐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전세 공급은 줄어들어요. 전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집주인 입장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현재 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10억 정도에 그냥 그대로 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 한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만약 전세 물량이 2건 나왔다. 전세는 10억인데 2건 나왔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래, 주변 시세가 10억이니까 나도 10억에 줘야지 라고 하는 미친 임대인이 어디 있어요. 한 채밖에 없는데 두 채밖에 없네? 그러면 올려볼까? 그러면 최소한 11억, 12억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뭐 주택 구입 부담 시도 뭐 그다음에 돈이 힘들고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원래 성동구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동대문구로 밀려나고요. 강남 살 수 있었다가 그 돈이 있었다 모은 사람들이 성동구로 밀려오게 돼 있어요.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 다운그레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전세 DSR도 막아놨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각종 것들을 되게 많이 막아놨고, 그다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이제 누적되겠죠. 누적되면서 지금 공급들이 계속 올해 뭐 전세 가격이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성동구에서 어떤 그 임대인이 10억짜리였는데 지금 두 채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 11억 올렸고 이거 봐라 11억이 되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12억 올렸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딱 계약을 했어. 한 채 더 남았죠. 한 채 더 남은 임대인은 어떤 행동해요? 13억 정도, 14억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실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전세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거고 그게 나타났던 현상이 2012년 이후에 2017년, 8년까지예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매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갭 투자가 전생 시대가 오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지금은 다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보면서 매매 가격이 일단 그걸 보게 되면 짜릿해요. 뒤처지기 싫어. 그래서 몰려가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안 보이는데 지금 슬금슬금 전세 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는 괴물이 또다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에 맞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진짜 대단한 정책을 하나 획기적이고 대단한 정책을 만들어서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공급 부족에 각종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내년 올 하반기는 조금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는 이거 전월세 가격, 전세 가격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 언론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또 과거의 사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서민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서민들이. 그러면 서민들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안 만들래 안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요. 노무현 다음은 그 대통령이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 지방 살리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 살리고 이러다가 중반부에 넘어가면서 대책이 확 바뀌어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당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메커니즘이 좀 비슷한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확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집값이 만약 안 오른다 혹시라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세 살면 되지?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봐요. 나중에 부메랑으로 온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빨리 집을 사는 게 좋다. 너무 쫓아가는 매수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세가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돈 벌 생각만 하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움직여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준비할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가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0%, 8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원래 전세가격이 이렇게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오르냐? 사도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물꼬를 틔우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지가 그나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동네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다. 그게 그냥 서울 강남하고 비교해서 따지시면 안 돼요. 그 지역 내 최고 선호지라고 하는 부분이 전세 가격이 높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름대로 투자로서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 수십 채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전세 끼고 하나 사두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약간 죄악시하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에도 옛날에 공매도 욕 많이 했었어요. 상식적으로 없는 거 가지고 뻥카 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투자 패턴이 됐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방이라서 아니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역마다 괜찮은 지역들에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수익을 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아니야라고 하는 먼저 배제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그런 것들 중에서 괜찮은 곳들인데 내가 굉장히 이 정도라면 좀 길게 보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저는 그 정도가 가장 대비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방에서 좋다고 하는 해운대, 수성구 쪽도 갭 차이가 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니까 그분들 머릿속에 지금 전부 다 강남만 있는 것처럼 해운대하고 수성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그거를 갖다 제 책에서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수성구가 올라가면 달서구가 올라가고요, 해운대구가 올라가면 수영구와 동래구가 움직여요. 그리고 수영구와 동래구가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밖에는 그거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사하고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오르게 되어 있다고요. 결국 투자는요, 좋은 데 사서 엄청나게 오르기를 바라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세상은 원래 여러분을 안 도와줘요. 날로 먹으려는 사람 안 도와준다고요. 근데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해운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이파크밖에 기억 안 나죠. 위브더 제니스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나머지는 집이 아니거든. 근데 좌동에 있는 아파트 구축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쵸? 사하구에 있는 구축 무시하지 마시고, 왜? 거기도 누군가는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 동네도 다 오르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수준도 안 되는데 위브더 제니스만 보면 뭐 할 거냐는 얘기죠. 수성구만 보면 뭐 할 거고, 다 그런 것만 보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지난 몇 년간의 패러다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패러다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이 없어요. 투자 효율성이 가장 좋은 거를 따진다고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과신감이 조금 저러다가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최고라는 거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돈 버는 거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로만, 수성구에 있는 모 아파트로만, 해운대에 있는 모 아파트로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그 시점에 저평가된 것들을 최대한 싸게 사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비싸게 파는 게 투자거든요.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봤던 시장의 현상들만 가지고 시장을 자꾸 재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세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위브더 제니스는 매매 수요가 높아서 갭이 벌어져 있고요. 매매 수요가 많지 않은 것들은, 근데 입지가 좋아서 전세 수요가 높은 것들은 갭이 붙을 수밖에 없죠. 바꿔 말하면 입지가 전반적으로 좋은 동네란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게 쉬운데 그것들을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닐까. 너무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